후의 기출문제 이론과 실기 풀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589쪽입니다. 먼저 이론 1번. 다음은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등은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매출 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의 상품이나 제품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의 대손 삼각비는 영업외 비용이 아니라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평가성 항목으로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이것은 보수주의 관행인데 보고기간 말로부터 2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 체화된 경우, 이것은 저가법 적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을 입은 경우는 평가손실 발생 사유가 되죠. 그리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 저가법으로 할 때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측정하는데,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가공비와 그리고 추정 판매비를 차감하니까 판매비, 그러면 추가 가공비가 증가하면 순실현 가치는 내려가죠. 그래서 평가손실 발생 사유가 됩니다. 진부하가 되어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했다. 이게도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원칙적으로 보편적으로는 1년 이내에 판매가 되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년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더라도 재고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 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할지라도 상각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게 추정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을 법인세법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죠.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마이너스, 감자차손 자본조정 마이너스, 주식선택권도 마이너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이건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거죠.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기주식의 거래로서 발생한 이익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다음은 5번. 기부금을 영업 외 비용이 아닌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불변이고 대신에 영업이익은 증가하겠죠. 영업이익은 감소, 그리고 세전이익은 불변, 매출 원가도 불변이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세전이익은 동일하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에서 나오는 매출 총이익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번.
다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조 간접 원가는 원칙적으로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하는 게 맞습니다. 정상 조업도란 정상적인 유지,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 중단 등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말하고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고정비는 실제 조업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조업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1번 같은 경우에 정상 조업도를 기초로 배부를 하고 자,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사용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배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에 대한 정의도 3번이 맞고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을 때는 정상 조업도를 기초를 하여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조업도를 기초로 해서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제조 원가 중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조업도가 시간이죠. 시간이 변하더라도 원가 총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정비가 되는데 재산세,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이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고 전기요금은 조업도 사용량에 따라서 변화가 오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은 제품을 비반복적 주문 생산업 중에 적합하고 종합원가는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고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는 것은 개별원가죠. 개별원가는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적합하고 종합원가는 단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기초 제공품 10,000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9만 개. 기말 제공품은 8,000개에 40%.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진행에 따라 여기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었죠. 그럼 완성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 3,200개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법의 환산량이고요. 다음 선입선출법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기초의 환산량 2,000개 이게 선입선출법에 적용되는 거니까 차이는 2,000개가 나겠죠. 그러니까 평균법은 19만 3,200개가 되고 선입선출법은 19만 1,2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옥타곤의 제조 활동 관련 발생 자료이다. 다음 중 발생한 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인가?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착수를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4,300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완성으로 3,500개가 갔으면 공손으로는 800개가 됩니다. 800개 중에 비정상이 300이니까 그러면 정상 공손 수량은 500개라고 봐야 하겠죠. 다음은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폐업할 때의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조세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권의 양도는 유가정권 양도로 봅니다. 임치물을 수반하는 이렇게 했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12번 매입시에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시에 불공이죠. 승용차 2000cc 불공.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은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에 의한 매입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지만 매입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세율 적용분 중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죠.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소매업,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폐업시 잔존재화, 그리고 택시, 노점상 등은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중 바르게 연결된 것,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에 생산품의 판매 등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이거는 인도한 날이죠. 구입의사 표시는 시용 판매일 때고요. 이거는 인도 기준입니다. 무인 판매기는 현금 인취시죠. 현금 인취시.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에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상품 등의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 제공의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네, 이건 3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죠. 수탁자가 판매한 날.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업소득,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시킵니다.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통산이 되지 않고 이월시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죠.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며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사업소득의 결손금 순서는 맨 먼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 다음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이자, 배당 이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 배당은 원천세율 적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일반전표는 교재를 보고 입력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592쪽입니다. 회사 코드는 269. 먼저 일반전표 입력.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액면가액 1000만원 사채를 발행하여 1200만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었는데 수수료 250만원 현금 지급되었으면 그럼 수수료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니까
1200만원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면 실제 발행가액은 950만원으로 봐야 하죠. 그러면 50만원이 할인 발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 1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 1000만원, 발행 비용 등 것은 대변에 현금 250만원이 나가게 되므로, 현금이 250만원 나가면 그러면 차변 쪽이 50만원이 적죠.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만원. 3월 10일 사업 축소를 위하여 당사의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인데 4,000원에 매입 후 소각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주식을 소각하면 차변에는 자본금, 이것은 액면 금액으로 옵니다.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은 800만원 되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액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차액은 감자 차익 200만원. 다음은 3월 30일 영업부 김헌국 사장은 부산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 전 현금 지급된 출장비는 지급 시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다고 했죠.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 증명을 첨부하였으며 잔액 5만원은 현금 반환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선급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선급금을 정리하면 일단 대변의 선급금 금액은 50만원, 여기에서 차변에 현금 반환한 금액이 5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출장 비용으로 쓰는 것은 여비교통비로 일괄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구분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800건대 여비교통비로 45만원. 다음은 5월 21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5천만원에 현금 매입하고, 투자 목적의 토지는 5월 21일 차변에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5,300만원 재비용을 포함합니다. 대변에는 현금 5,300만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출금전표에 투자 부동산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8월 29일 제품 매출하고 인천 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330만원 부도 처리가 되어서 통보를 받았다. 그럼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 여기도 거래처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인천 상사, 인천 상사 금액은 330만원, 대변에는 다들름 역시 인천 상사. 다음은 매입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1월 26일. 다음은 제품을 공급한 후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매출 과세로 정리하시면 되고, 대금 결제는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죠. 네, 이것은 대금 수령한 내역입니다. 그럼 매출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금액은 7천만원에 700만원. 거래처는 세현상사, 전자여, 분계는 혼합.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됐고, 차변에는 바들러음 3천만원,
나머진 차변에 외상 매출금 4,700만원. 다음은 2월 6일 소지 상사에 1월 2일에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가 반품되어서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죠. 2월 6일자 매출 과세의 제품 금액은 마이너스 반품됐으니까 마이너스 10개의 단가는 8만원, 거래처는 수지상사, 전자여 붕괴는 외상 적용해주면 끝이 나고요. 2월 9일 비사업자인 이상경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매출의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 발급이니까 현금 과세 22번 제품 금액은 110만원 했을 때 100만원, 10만원 구분이 되고 거래처는 이상경이 거래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취소하고 플러스키 해서 이상경 코드 번호는 여기에서 510번으로 하면서 주민번호를 줬으면 수정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 대신에 510번의 이상경 주민번호 800-615-1835-420 그리고 붕괴는 혼합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하고 차변에는 이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만약에 여기 거래처 등록을 잘못해 버렸을 때는 여기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직접 이것을 수정해 작업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코드 번호가 틀렸으면 삭제를 시키고 새로이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월 3일 중복되는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3월 3일 바로 캐피탈로부터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를 에 대한 3월분 리스료를 전자 계산서 교부받았고 계산서면 얘는 면세 품목이 되죠. 매입의 면세 53번 승용차 리스료 금액은 100만원 이거는 증빙이 계산서니까 면세로 가는 겁니다. 거래처는 바로 캐피탈은 금융업이죠. 전자여 붕괴는 혼합해서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판매 관리비의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 3월 23일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5천만원에 감가상각이 3,570만원이 되었으면 현 장부가액은 1,430만원인데 전주에 1,50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1,500만원에 매각하면 장부가액보다 70만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처분이익이 70만원이 나오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이때 어음은 주된 영업 활동 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해야 하겠죠. 매출의 과세, 기계장치 금액은 1500에 150, 거래처는 전주, 전자여, 붕괴는 혼합,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하고 기계장치, 기계장치 금액은 5천만원, 그리고 역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이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70만원. 다음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3,570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 나머지 어음 받아온 것은 미수금 650만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일기 확정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본 문항에 대하여 대응의 주 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가정하며 임대료 수익은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었고 임대료 수익에 대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는 소재지가 있고, 다음은 보증금은 10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은 계약을 할 때 100만원과 900만원 나뉘어 받았죠. 그럼 1000만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줘야 하고요. 상대방은 LTE가 상대방이죠. 사업자 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건물의 용도 등은 사무실의 면적은 33, 이런 부분을 갖고 입력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지금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에서 6월입니다. 거래처는 F2번 LTE, 건물은 1동 2층 202호, 면적 33, 용도 사무실, 임대차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자, 이게 계약 기간이 보면은 2조에 나와 있죠.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차임이 월세가 됩니다. 차임 월세 100만원, 관리비는 따로 표시가 없어요. 그럼 간주 임대료가 이렇게 했을 때 간주 임대료가 14794가 되죠. 간주 임대료 14794. 이 부분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여기에서는 바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만 14794 이것을 원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30일자 매출의 건별 간주 임대료
14794 수정되어 버리죠. 한번 고쳐줍니다. 14794 1479 거래처는 따로 넣을 필요 없고 분계는 혼합해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금. 전표 입력을 하라고 한다면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만큼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표 입력하란 말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면 4번 줄 여기에 반영이 되어 들어오죠. 아니면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금액을 입력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흥은 이익이 확정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것을 2월 28일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정 신고서 1차를 작성하시오.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 기존 신고 내용을 적색으로 기록은 하지 말라. 가산세에서 미납일수는 30일로 하고 그럼 이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이익이 확정이죠. 이익이 확정이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여기가 지금 정기신고서의 마감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데이터가 원래가 이게 정기신고서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강제 마감을 한번 처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래서 정기신고가 아니고 수정신고 1차 이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 자료 10월 1일 영동상사에 제품 500만원을 판매하고 혹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2018년 2월 20일에 전송했으면 얘는 미전송에 들어가죠.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발급은 했는데 미전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번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500이 더해집니다. 3억 500 원재료를 소매로 매입한 카드 결제 그러면 여기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탭 열었어요. 여기에 원재료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예정 누락분이 아니죠 얘는. 그래서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300만원에 30만원 그리고 대박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만원에 매입한 세금 계산서 그러면 여기는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에 100만원을 더 더해줍니다. 2억 8,100만원에 2,810만원 이렇게 해서 과세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이렇게 됐고 가산세는 먼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었는데 전송이 안 된 게 있었죠. 미전송에 세금 계산서 미전송 금액은 500만원 에 1% 5만원 다음은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이 있죠. 신고 불성실은 일반 과소신고 누락된 매출세액 50만원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30만원 10만원 두 건이 있죠. 빼고 나면 10만원에 일반 과소신고는 10% 만원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가 들어가면 50% 감면이 되니까 5천원 납부 불성실은 미달 납부세액 10만원 곱하기 1일 만분의 3 곱하기 지연 일수
지연 일수는 30일로 하라 그랬습니다. 900원. 뭐 영세율 과표나 이러한 내용들은 없죠.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요 3건이 되겠네요. 다음은 결산 진행합니다. 결산은 일단 수동 결산 자료를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해왔어. 7월 1일 영업부의 자동차 보험료 72만원 현금 납부하면서 사상 계정으로 처리를 해뒀나요? 그러면 72만원이 1년분이니까 연말까지는 6개월이 경과됐죠. 그러면 36만원을 보험료로 대체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800번 내죠. 36만원 대변에 선급 비용 36만원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잔액보다 12,670원이 많으며 장부상 금액이 많고 실제 보유액이 적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 부족하다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죠. 차변에 잡손실 12670 대변에는 현금 12670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0주 장부가액은 5,000원인데 기말 공정가액은 만원이 됐어요. 2000주 5,000원이면 1000만원짜리가 2천만원 되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0만원 감가상각은 자동결산 기말재고도 자동결산에 넣겠습니다. 그럼 결산자료 입력에 왔어. 1월에서 12월 먼저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하면 제조 공장 것은 경비의 감가상각에 기계장치에 200 비품 본사 거니까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비품에 10만원 관리팀 이사 업무용 차량 운반구에 1000만원 그리고 기말재고 기말 상품이 500만원 기말 원재료가 800만원 기말 제공품이 400만원 기말 제품이 1284만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로 끝이 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2017년 5월 1일자 입사한 황진이 세대원이며 총급여 2,800 여성이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가능하겠네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황진희 씨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본인이 맞벌이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니까 부녀자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 이름은 홍길동 외국인의 주민번호 740826 1476 711 일용근로자죠. 그러면 740826 1476 711 배우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위탁관계는 남편 다음은 모 4인당 직계존속 4인당
내국인의 주민번호 330 310 2412 811 60세 이상 경로.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는 부로 가야 하네요. 부가 되면 추가 공제도 안 되죠. 위탁관계는 모. 다음은 자녀, 홍수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100만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내국인의 주민번호 991130 2035-224. 학업을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는 자녀, 그 다음 동생, 형제, 자매, 황매화. 내국인의 주민번호 790-427-1412-312. 여기는 장애인이며 정려받은 것은 소득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5번 장애인. 그리고 위탁관계는 F2번 형제, 자매, F2번 동생인가요?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등록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신소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라.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서 스텝 2번 이신소 들어오시고 아버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이 있네요. 그러나 의료비는 상관없죠. 그래서 의료비 자, 의료비에는 66세면 65세 이상이 경로자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의료비가 300만원. 그러나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어머니 기부금 59세 기부금이 금년도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은 공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금액이 150만원. 기부금은 원래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고요. 월세 있나요? 네, 월세에 들어가서 임대인 이기자 주민번호 660-105-1234-567 주택 유형은 아파트 면적은 66 주소지 서울 서초구 명달로 14 임대기간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월세는 연간 600만원을 지급했으면 연간 월세 600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지급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게 있나요? 정치자금은 소득자 본인 것만 가능한데 정치자금 이때는 정치자금은 50만원이면 20만원이면 10만원 이하의 10만원을 넣고 10만원 초과의 10만원을 넣어주시고 배우자 청약 저축 불입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불입. 자, 그럼 여기에서는 청약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일단 본인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청약저축도 계약자가 유실라라고 하면 여기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약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대학 교육비, 이강남, 형제 자매의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가능하죠. 교육비에 대학생 금액은 200만원 확인. 다음은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 초중고의 금액은 250만원. 보장성 보험료 확인해 주시고, 보장성 보험료의 일반 보장성에 50만원. 이현민 유치원 수업료 방과 후 도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교육비에 취약전 아동이 금액은 240만원. 태권도장 취약전 아동이면 태권도장도 가능합니다. 교육비에 취약전 아동의 태권도장까지를 합산해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한 것은 합산해서. 그러면 240과 120을 더해서 360만원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이것을 240, 120 이렇게 나누어 놓게 되면 두 사람 걸로 보기 때문에 틀린 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9회의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사용이 있었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치료비는 맨 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그랬네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하나 더 수정해서 넣고 마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질병치료비 300만원. 신용카드 결제니까 신용카드에 300 확인. 다른 부분은 더 없죠. 이렇게 해서 59회 풀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